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5단원 세 번째 파트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자원이나 농업, 공업에 비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익숙하거나 조금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그 대형마트가 더 많을까요? 백화점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시면은 대형마트가 더 많나요? 아니면 백화점이 더 많나요? 이게 서울 사시는 분도 대형마트가 더 많다고 하실 거고 아마 지방 사시는 분들은 백화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 내에. 그래서 이 왼쪽이 수가 더 적은 백화점, 이제 오른쪽이 수가 더 많은 대형마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주요 수매 업태 중 전국 종사자 수가 가장 많다. 전국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무점포 소매업이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그 편의점이랑 무점포 소매업이랑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점포가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사실 그 가게에 이제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정도밖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 종사자 수는 무점포 소유업이 더 많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자, 최소 요구치의 공간적 범위가 넓다. 이게 맞죠? 백화점이 더 수가 적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의 공간적 범위가 더 넓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3번. 백화점을 더 많이 갈까요? 대형마트를 더 많이 갈까요?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당연히 더 많이 가겠죠. 자, 4번. 이건 이제 그 백화점에서 평균 이동 거리가 더 뭐냐, 대형마트에서 평균 이동 거리가 더 뭐냐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백화점이 더 멉니다, 거리가. 왜냐하면 이제 백화점이 평균적인 건물 사이즈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었습니다. 자, 5번. 자, 고급 소비재는 당연히 백화점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그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파트에서는 좀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장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시면은 매일 열리는 시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설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27, 12, 17 이렇게 5일장 형태인데 정기시장이겠죠, 나가. 자, 소득이 늘어나 구매력이 향상되면 상설시장의 최소 요구치 범위가 넓어진다. 자, 소득이 늘어나 구매력이 향상되면은 상설시장의 범위가 최소 요구치 범위가 좁아질 겁니다. 자, 니은. 자, 수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시장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디귿. 상설시장은 정기시장으로 변화한다. 자, 아니죠. 이제 인구 밀도 높아지면은 전기시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변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구 밀도가 높으면은 이제 한 그 지역은 그대로인데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인구가 많아지면 시장도 매일 열려야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테니까. 자, 그다음에 리얼. 자, 전통시장 중 전기시장의 비율이 더 높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경기 이제 서울 경기랑 서울 이쪽이 인구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상설시장의 비율이 더 높아요. 자, 니은 리얼 해서 4번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뭔 말할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안 납니다. 이거를 낼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도 낼 게 정말 20문제 딱 그렇게 내는 게 굉장히 힘든데 중요한 게 많아서 이런 시장을 굳이 문제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 3번 볼게요. 대형마트의 업체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형마트의 업체 수는 그 경기가 더 많습니다. 경기가. 왜냐하면은 그 대형마트는 인구에 비례해요. 인구에 비례. 자, 승용차 방문객의 비율이 높다. 2번. 맞죠? 대형마트가 더 높을 것입니다. 편의점은 보통 걸어갈 때 잠시 들려가지고 이제 뭔가 간단하게 산다던가 하는 건데 대형마트는 이제 아예 장을 보러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주차장도 크고. 편의점은 따로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자, 3번.
자, 대형마트가 장을 보러 가는 거고 편의점은 작은 거 하나 사러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비자 1인당 구매액이 더 많겠죠. 4번. 자, 제어의 도달 범위는 자, 이제 전자상거래가 제일 큽니다. 제어의 도달 범위는. 왜냐면 이제 그 전자상거래니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어의 도달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 5번. 자, 아니죠. 이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역시 당연히 전자상거래가 시간적 제약이 더 적을 것입니다. 새벽에도 시킬 수 있잖아요. 자, 4번. 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제가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울산이 가장 많습니다. 자, 울산이 가장 많고 이제 원래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충남이 2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두 번째로 많고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은 압도적이죠. 지역 내 총생산이 압도적인 이곳은 서울이 되겠습니다. 서울. 남은 다는 이제 보시면은 광주가 없죠. 남은 광역시 중에. 그래서 광주가 들어가면 되겠고 자, 오른쪽 그래프는 자, C는 제조업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울산. A는 서비스업 비율이 높으니까 서울이 될 거예요. 남은 B가 그러면은 자동으로 광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A, C, B. 자, 사실 아까 말한 이제 뭐 백화점, 대형마트, 뭐 편의점, 전자상거래, 그리고 시장 이런 문제의 출제 가능성보다는 이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과 이런 서비스업 비율, 제조업 비율 막 이런 게 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4번 문제 느낌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업 공급 주체에 따라 공급 서비스업과 민간 서비스업으로 나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겠죠.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자,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맞습니다. 3번. 자,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탈공업화죠. 자,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것도 제조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탈공업화 현상으로 인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가 증가하냐면은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2차 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3차 산업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4번. 자, 맞죠? 기업 고객이 밀집한 지역은 도심과 무도심이겠죠? 자, 5번 보시면은 자,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한 비율이 가장 높겠습니다. 6번. 자, 이건 이제 교통입니다. 교통. 교통도 사실 출제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데 이게 직접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지 간접적으로 이제 뭐 백지도 문제와 함께 나올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 각 운송 수단 그 교통 수단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일단은 왼쪽 그래프에 항공이랑 해운은 나와 있고 자, B랑 A가 있네요. 자, 국내 수송 분담률인데 자, 여객은 일단은 자, 보시면은 이게 비율이 B랑 A랑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왼쪽 보면은 아니 비율이 이게 80%가 넘네. 이 A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화물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구나. 자, 이건 도로겠죠, 도로. 자, 도로가 당연히 수송 분담률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객이든 화물이든. 그 다음에 이제 B는 철도인데 근데 기차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타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지하철은 철도에 포함된다 되어 있죠. 지하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객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철도랑 지하철이 나뉘어져 있으면은 지하철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철도가 좀 더 높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1등은 도로입니다. 어쨌든 90% 여객 화물 둘 다 90% 정도 차지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도로의 이제 높은 특성. 그 다음에 B에는 그 철도의 높은 특성에 대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기종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쌉니다. 기종점 비용은 도로, 철도, 해운 순으로 낮죠. 그 다음에 정시성과 안정성은, 자, 이거는 이제 철도의 특징입니다. 철도의 특징.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고 정시성과 안정성에 좀 동그라미를 쳐놓도록 할게요. 자, 4번. 자, 주행 비용 증가율. 자, 이건 맞죠. 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은, 자, 이런 그래프 보셨죠? 야, 물론 이 해운이 지금 그 수직선의 형태, 수평선의 형태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모양은 아니고, 물론 증가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 순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 철도, 해운.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이제 주행비용 증가율을 말해주는 지표겠죠. 주행비용 증가율이 보시면은 도로가 가장 높고 해운이 가장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종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도로, 철도, 해운 순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주행을 하다 보면은 도로, 철도, 해운 순으로 이제 뒤바뀌잖아요. 그래서 주행 비용 증가율은 이제 도로가 가장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물론 또 중요한 게 항공은 여기 있어요. 항공은 일단은 이 도로, 철도, 해운이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싸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고 주행 비용 증가율도 항공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공 여기 위에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이제 기종점 비용이냐 문전 연결성이냐로 갈릴 것 같은데, 기종점 비용은 말씀드렸죠. 철도가 더 높습니다. 철도가. 기종점 비용은 도로, 철도, 해운 순으로 낮죠. 그리고 보시면은 문전 연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문전 연결성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문이 그 도어예요, 도어. 저는 이제 그 인프론트 오브 아니면 뭐 앞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 앞까지 연결되기 좋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 타고 가시면은 보통 집 주차장에서 내리거나 집 앞에서 내리거나 또 택시를 탄다면은 그러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데서 내리기 좋죠. 하지만 철도나 지하철 이용하려면은 기차역을 가거나 지하철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전 연결성은 도로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또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상식선에서도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로가 이제 여객 수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하철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7번. 자, 이런 게 이제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C는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아요. 자,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음식점이겠죠.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 왜냐면 음식점은 길거리 진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은 이게 이제 금융보험업이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및 보험업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굉장히 발달한 그런 이제 서비스업이잖아요. 금융 및 보험업이. 그렇기 때문에 금융 및 보험업의 매출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아, 그러면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남은 B가 되겠죠. 그래서 과학이라고만, 과학 기술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 놓을게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그 대전 이런 데서 크게 발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BC 오른쪽 그래프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 및 보험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곳은 수도권이겠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 그 과학기술이나 숙박 음식점에서나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인구 자체가 많고 도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그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대전에서 발달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전이 어딨나요? 대전이 충청권에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B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기타랑 수도권 빼면은 얘네가 더 높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에 비해서 나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 나가 대전이 있는 충청권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다는 자동으로 강원 제주권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C가 이제 숙박 및 음식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강원도랑 제주도 모두 관광업이 발달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이제 금융 및 보험에서는 이만큼 그 다음에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이만큼 굉장히 조금만 매출액 비율이 나타나는데 C에서는 그래도 좀 유의미한 비율이 나타나죠. 그래서 숙박과 음식점 그런 이제 업종이 발달한 그래서 이제 관광업이 발달한 강원 제주권이 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단원에서. 왜냐하면 앞에 자원이랑 농업, 공업 했고 뒤에 나오는 게 인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쉬어가는 단원이다.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총 운송비, 그리고 기종점 비용.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려 두었던 옆에 이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 운송비는 주행 비용과 기종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맞습니다. 기종점 비용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는 정해져 있는 약간 고정 비용 같은 느낌이고 이제 총 운송비가 근데 거리에 따라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주행 비용 이게 이제 가변 비용이라서 주행을 얼마냐 하나에 따라서 주행 비용이 변동하겠죠. 그래서 총 운송비는 주행 비용과 기종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좋은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자, 기종점 비용은 보험료, 터미널 유지비, 하역비 등의 고정 비용이다. 자, 제가 아까 방금 그 기억할 때 말씀드렸죠? 고정 비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와 터미널 유지비, 하역비 등은 이제 뭐 주행을 얼마든 하든 상관없이 보험료는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디귿 단위 거리당 운송비는 자, 이거는 당연하죠. 이게 단위 거리당 운송비니까 총 운송비를 운송 거리로 나눈 값일 겁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선지였네요. 당연한. 자, 일단은 답이 4번으로 정해졌는데 리을이 왜 아닌지 한번 볼게요. 자, 단거리 수송에 유리한 교통수단과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교통수단.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만들어졌죠.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로 단거리 유리할까요? 장거리 유리할까요? 단거리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싼 값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교통수단은 이제 해운이겠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쳐드렸는데 한번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단거리를 이만큼 저희가 이제 수송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도로는 이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죠. 근데 해운은 이만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장거리 수송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수송에는 해운이 이만큼 밖에 안 내면 되는데 오히려 도로가 훨씬 많이 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거리 수송에는 도로교통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수송에는 해운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도시간 기종점 여객 통행량을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은 자, 여객 통행량이 자 30만이 넘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기점이 출발이고 그 종점이 도착인 건 다들 아시죠? 자,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기점이 반대로 된 경우에도 굉장히 통행량이 많잖아요. 가장 가까운 서울이랑 가장 가까운 인천이겠죠. 인천.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찾아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찾았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7만 명에 가깝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4만 4천 명 정도 되는 이것은 부산이랑 가장 인접한 울산이 되겠습니다. 울산.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예, 여객 통행량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인접한 지역일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자, 인천에는 지하철, 공항, 항만시설이 모두 위치한다. 맞죠?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다에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항, 솔직히 근데 인천공항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 다음에 지하철, 당연히 입지에 있습니다, 인천. 자, 2번. 대전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이 위치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별표 쳐야 됩니다. 선생님. 아니, 제가 개념 문제에서 배웠을 때는 분명히 청주의 오송역이라는 곳이 분기점이라고 하던데요. 자, 그건 이제 경부 고속선이랑 호남 고속선이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대전에서 분기점이 위치한 거는 뭐냐면은 경부선과 호남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뭐 무궁화나 새마을 타고 가는 거 있죠? 거기 이제 그게 이제 경부선과 호남선 약간 오리지널 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분기점이 이제 대전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부 고속선과 호남 고속선의 분기점이 이게 이제 오송인 건 모르셔도 되고, 청주예요, 청주. 오송역이 청주에 위치합니다, 청주.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고속선 분기가 이제 청주에 있는 오송역이고, 경부선과 호남선은 오리지널 철도의 분기점은 대전에 위치한다. 이거를 사실 평가원이 내면은, 야, 이거는 틀리라고 낸 게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선지예요. 헷갈릴 만한 선지라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맞습니다, 2번은. 자, 3번. 인천은 대전보다 서울과의 최단거리가 가깝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여객 통행량도 이렇게 30만이 넘게 나타나는 겁니다. 괜찮죠? 자, 4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게, 일단은 그 울산에도 지하철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긴 한데 그 부산 지하철이 살짝 다니는 거지, 울산에 이제, 그러니까 울산 지하철 1호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평균 지하철 통행량은 그 대전 지하철 1호선 이 아예 그 독자적으로 있는 대전이 지하철 통행량은 더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5번이 답인데, 자, 인천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건 제가 헛웃음이 나왔는데, 그냥 국제 항공 여객 통행량은 당연히 이제 인천공항은 이제 세계 1등, 우리나라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까지 갔었던 최고의 공항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공항인데 당연히 인천공항이 가장 많겠죠. 이 문제도 뭐 답은 상식적으로 고를 수 있었고, 그리고 인접한 지역끼리 이제 통행량이 더 많을 것이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경부선과 호남선의 철도는 대전, 고속선 분기점은 이제 청주, 이것만 좀 구분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자, 대형마트랑 무점포 소매 편의점이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오면 무조건 쉬워요. 일단 다를 보시면은 가장 많죠.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많은 게,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게 무점포다.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많은 게 그래서 편의점이다. 그럼 남은 가는 대형마트겠죠. 오른쪽 그래프는 주요 소매 업체별 사업체 수 변화인데, 약간 공업 문제 같이 2020년 사업체 수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래요. 공업 문제랑 이제 인구 문제, 이런 데서 나오는 유형인데, 자, 보시면은, 자, 2000년부터 2023년까지 1.8배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A가. 이건 이제 무점포 소매업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게, 그 코로나 시대잖아요. 2020년부터 2022년, 크게는 2023년까지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점포 소매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시작이었죠. 비대면 시대의 시작. 그래서 무점포 소매업은 A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 B와 C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그래도 수가 늘어난 게 편의점입니다. 자, 그리고 C 보시면은 이제 대형마트인데,
2020년이랑 2023년이랑 크게 그 개수 차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C가 대형마트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대형마트는 지금 2026년이잖아요. 이게 최근 통계는 2023년인데 실제로 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무점포 소매업이 너무 빠르게 발달하면서 대형마트. 왜냐면 이제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 막 이런 것들도 그 핸드폰 배민 켜가지고 배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마트 이런 독자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대형마트는 점점 감소 추세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로 가보면은 자, 당연히 대형마트가 더 크니까 거리가 더 길고, 자, 2번 제어의 도달 범위는 무점포 소매업이 더 클 겁니다. 자, 3번 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무점포 소매업이 당연히 제일 작겠죠. 새벽에도 시킬 수 있으니까. 4번 택배업에 미친 성장은 당연히 무점포 소매업입니다. 물론 대형마트도 가끔씩 택배를 하죠. 근데 무점포 소매업은 철저하게 택배로만 보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점포가 없어서 무점포 소매업이잖아요. 당연히 택배로 보내줘야겠죠. 5번 자,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편의점은 10명 넘는 편의점 못 보셨죠? 근데 대형마트는 보시면은 그 여기저기 직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당연히 대형마트가 더 많다라고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 대형마트나 편의점 이런 유형들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나오면 땡큐예요. 사실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하죠. 너무 쉬워가지고. 자, 3번.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가와 나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이네요. 자, 동그라미가 특별번역시고 세모가 도네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A, B가 가나 모두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A, B는 이제 A가 특별시니까 서울, B가 도니까 경기도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 CD가 여기쯤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녀석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녀석은 경기랑 서울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경기 서울 잡아주시고,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그 경기의 비율이 가가 더 높고 서울의 비율이 나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경기의 비율이 높으려면은 인구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 돼요. 이 경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녀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매 및 소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어떤 게 인구에 비례하는 성격을 띨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도매 및 소매업이겠죠. 도매 및 소매업이 당연히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가는 도매라고 적어놓을게요. 이제 남은 나는 자동으로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되겠죠. 근데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면 이거 과학기술 서비스업 하면은 대전이죠, 대전. 이거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대전이 나와 있잖아요. 수능특강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D가 대전, C가 전남인데, 아니 사실 이거는 고르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게 C랑 D가 각각 도랑 광역시니까 바로 정해졌었죠. 어쨌든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대전에서 발달했다는 거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선지로 가볼게요. 사업체당 매출액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더 많고,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이제 도심이나 부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이제 경기보다 서울의 비율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체 수는 그래프 보시면 서울이 더 많고, 전남은 경기보다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겠죠. D는 C보다, 대전은 전남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전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남이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수나 뭐 광양 이런 데서 총생산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남이 대전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잘 안 해오시죠? 그래서 이거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사실 거창이긴 해요. 거창이긴 한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 그냥 시골의 특징을 띠고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이제 정말 자주 출제되지도 않고 시골 지역에 위치한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라서 그냥 알파. 근데 이걸 거창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아, 이 알파는 약간 시골 느낌이구나 생각하시면은 문제 풀기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두 지역이죠. 진주, 그 다음에 창원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금융 및 보험업 이걸로만으로도 가나다를 사실 바로 결정할 수 있죠. 나가 당연히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창원이고 그 다음 가가 진주겠죠. 그리고 다는 보시면은 688명밖에 종사자 수가 안 계세요. 금융 및 보험업에. 그래서 이게 가장 인구가 적고 시골의 성격이 강한 거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를 결정했는데 이 A, B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그 전체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체 수를 생각해 봤을 때 A가 B보다 많죠. 그래서 그러면은 A가 이제 소비자 서비스업의 성격이 강한 이제 숙박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B는 이제 중간 성격을 띠는 이제 공공행정.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문제 푸는데 필요는 없지만 그 금융 및 보험업의 종사자 수가 제일 적어요. 이게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격을 띠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인구를 크게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는. 자, 선지로 가보면은 도청수지는 창원이고 부산으로 연결되는 버스는 창원이 진주보다 더 많겠죠. 더 가깝고 더 인구가 많잖아요. 3번. 자,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생산자 서비스업인 금융보험업이 더 많을 겁니다. 역시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도 생산자 서비스업인 금융 및 보험업이 더 많을 거고. 5번. 이제 정답일 텐데 맞죠? 공급 주체에 따라 A는 이제 민간 서비스업, B는 공공 서비스업 맞죠? 보시면은 이제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당연히 개인이 하는 거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이제 보시면은 공공 서비스업일 수밖에 없는 게 이름에부터 공공이 들어가죠. 이름부터. 그래서 당연히 공공 서비스업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ABC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ABC. A는 성남이죠. B는 안동입니다. C는 경주. 일단은 세 지역 모두 특징이 확실한 지역인데 이 특징에 대해서는 문제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그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이랑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비율이 가장 높네요. 두 번째로 높네요. 다 보시면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발달했죠.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도매 및 소매업은 떼놓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지역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도매 및 소매업은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도매 및 소매업은 모든 데서 종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특징적인 걸 뭐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성남부터 말씀드리자면은 IT가 발달했죠.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IT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는데 IT 산업이 여기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겠죠. IT가 이제 테크놀로지잖아요. 테크놀로지가 기술이죠. 그래서 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은 다가 성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 A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안동.
안동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안동은 뭐가 있을까 순간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도청 외우셨죠? 도청. 경북도청이 이제 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북도청. 도청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까요? 공공행정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동이 경북도청이 있으니까 공공행정 종사자 수 비율이 높은 나가 되겠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에는 안동이 왜 공공행정 비율이 높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도청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단원과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주. 경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학여행을 가시던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었거든요. 경주로. 그 경주하면 신라잖아요. 그래서 뭐 첨성대 이런 것도 있고 뭐 불국사, 석굴암 이런 볼만한 것들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 발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주는 이제 신라라고 적어놓을게요. 신라. 그러니까 볼게 많은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전 물건들, 유물들 관련해서 볼 게 많으니까 숙박 및 음식점업 이게 발달했으면 이제 관광업이 발달했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업이 발달한 경주가 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었어요. CBA죠. 자, 이 문제에서 좀 중요했던 거는 그 안동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개념에서는 안동이 이제 공공행정 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거를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도청이 있는 지역들이 높다라고 이제부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자, 교통 문제인데 일단 교통 문제는 쉬우니까 빨리 볼게요.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A가 가장 높아요. 근데 보시면은 A가 거의 100%를 차지합니다. 거의 100%.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 우리나라는 그 사실상 섬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도로랑 철도는 국제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항공이랑 해운 중 둘 중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 그 막 자동차를 싣고 막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행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로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은 해운이 가장 높습니다. 해운. 당연히 2위는 항공이긴 할 텐데 사실상 그 화물 수송을 해운 혼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으로 하려면은 진짜 조그만한 이제 전자제품 이런 것만 수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배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외워주셔야겠죠. 물론 당연하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지만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해운 1위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이제 두 개 있어가지고 해운 다음에 항공. 근데 해운이 압도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근데 그건 괜찮으시죠 여러분. 도로랑 철도는 당연히 국제 기준에서는 여객이든 화물이든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섬이잖아요. 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반대로 D는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이죠. 자, 국내면은 또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내면은 도로가 등장해야죠. 화물이든 여객이든 수송 분담 비율이 압도적인 도로입니다. D가. 그래서 보시면은 자, B와 C는 어떻게 하냐? 자, B는 그래도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 비율이 나타나니까 항공이고요. 그 다음에 C는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 비율이 나타나니까 철도입니다. 자, 이제 선지로 가보면은 자, 문제 연결성은 아까 말했죠. 집 앞에 내릴 수 있는 거, 도로가 당연히 집 앞에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갑은 틀렸고요. 자, 비행기는 평균 운행 속도가 정말 빠르죠. 정말 빨라서 당연히 해운보다도 빠릅니다. 참고로 평균 운행 속도는 그 철도가 해운보다도 빨라요. 왜냐면 그 배 타보셨나요 혹시? 배가 굉장히 천천히 가거든요 생각보다. 자, 자,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 나왔는데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은 이제 당연히 일단 도로고
그리고 일단 지하철이 없으니까 이 문제. 그 다음에 철도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은 철도가 항공보다 높았다 해서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정시성. 정시성은 그 올바른 시간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째깍째깍 잘 도착하냐 이걸 묻는 건데, 여러분들 차는 허구한 날 막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맨날 내비 찍어도 내비 시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철도는 특별하게 지연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정시성은 이제 철도, 정시성은 무조건 철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배도 그냥 자동차도 모두 다 시간 못 지키는데,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시성이 그래도 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은 틀려서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단어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우리랑 친숙한 것들,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강조한 부분들만 잘 복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